예. 어 제가 이 전 방송에서 했던 얘기 잠깐만 한 짧게 1 분만 첨언하고 가겠습니다. 조국 장관하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갈라치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에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왜 이해 못 하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래서 비판을 했던 건데 더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와 조국 장관 지지자가 서로 갈라치기하고 싸우는 모습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자, 오늘 방송도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거 레이스 분석 방송. 지방선거는 꼭 이긴다는 목표하에 오늘 또 신나게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의 지선 이야기 2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민주당 당대표 이 시대의 참 개혁인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야, 정청래 의원 그저 주말 집회에서 이렇게 연설하실 때 보니까 너무 멋져. 아, 그랬어요? 막 사랑스럽고요, 막 앙증맞고 그래요. 아, 멋쩍지 않았어요? 멋졌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 제가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야, 사람들이 정청래 하니까 박수가 우리와 같은 박수.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 약간 개그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 서니까 정말 또 달라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그 국정감사할 때, 청문회 할 때 발언하고, 또 새날 나와서 방송할 때 하고, 또 집회 나가서 하는 목소리 톤이 다 달라야 됩니다, 사실은. 버전이 다르네, 네, 버전이. 버전이 다르고요. 특히 이제 대중 집회 가서는 말을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딱딱 끊어서 해야 되거든요. 호흡이 달라요. 호흡이 일반 달라요. 토크랑.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즉석에서 바꾸길 잘했어요. 앉아가지고 토크쇼 한다고 앉아 있었으면 꽝 났어. 그 토크쇼라고 하길래 내가 이거 안 된다. 네. 그걸 옛날에 해외에서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안 된다 해서 이제 약간 좀 말씀만 듣고 보내드렸는데, 자, 여러분, 저는 정청래 의원 정도 되면 개선 장군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개선 장군한테 뭘 줘야 돼? 조금 이따가 검찰개혁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알겠습니다. 네. 그 후원을 해주셔야죠. 개선 장군한테. 농협 301-03-2305-71 예금주 정청래 의원에 아직도 안 탔다면서요. 어제 있잖아요. 정청래 TV 갑자기 켜가지고 이제 검찰개혁도 됐겠다. 한 푼 줍시 했거든요. 네. 야, 근데 780만 원인가 들었대요. 한꺼번에. 네. 우리 그건 또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돈이 없어요. 막 그런 분 댓글 있어. 그러면 내일 막노동이라도 좀 하세요. 편의점 알바라도 하든가. 그러니까 싫었던 소리 듣지. 예? 그게요. 재밌었대 근데. 저는 이제 후원금을 이렇게 막 우리가 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끼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검찰개혁 국면에서 정청래 의원이 주도한 분위기가 있어요. 법사위는 아니었을지언정 그 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법사위 특히 그 소속의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힘 실어주고 힘 모으게 만들고 그렇죠. 또 갈라치기 안 당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의 공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협 301-0273-2305-71로 좀 후원금 14,000원씩만 보내주세요. 14,000원씩만. 1,400원은 안 돼요. 1,400원 보내면 영수증 보내면 1,700원 든다니까. 우표값이 1,700원이야. 예. 자, 여러분 정청래 의원 오늘 채워버립시다 그냥. 나머지 올해 목표. 아니 근데 최강욱 의원은 다 찼대요. 네. 비례대표는 올해는 1억 5천이고 지역구는 이제 큰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선, 지선이 있어서 3억인데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3억 채우기. 올해는 대선 진 것 때문에. 그래 정청래는 채워줘야지. 왜 최강욱만 채워줘? 아니 거기 1억 5천이니까. 비례대표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미 다 찼고. 그럼 그보다 많이 지금 받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 1억 2천 정도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최강욱 의원보다 덜 받으신 거예요? 3천이 적어. 사실은 분위기를 잡아가고 주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난 정청래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께 우리 당대표님께 후원금 좀 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래 생각. 네. 청래 생각.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19대 문재인 대통령 1952년 1월 24일 53년인가? 53년 1월 24일 거제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9대 대통령 임기 5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성격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94년 가보 농민 혁명 이후 실제로 현직에 있는 현재 권력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민중들의 자기들이 원하는 첫 번째 대통령을 세운 그런 거다. 그래서 가보 농민개혁 농민혁명 이후 123년 만에 민중의 손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올린 그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명박근혜 때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었는데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대한민국 국격을 높여준 대통령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인가요? 이코노믹 포럼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12위까지 국가 경쟁이 올랐다가 이명박 박근혜 거치면서 25위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위권으로 올려놓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문턱에 갖다 놓은 대통령. 작년에 2021년 무역량 비교했을 때 세계 8위를 대한민국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뒤에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선진 국가로 만든 대통령 그리고 임기 말 레임덕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5일 후면 전 대통령으로 남고 양산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걸 잘할 수는 없고 네. 일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전직으로 잘 보내드려야 네. 우리한테 오는 기회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A학점 음. 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것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가 없었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가 지그재그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라든가 긴장 상태가 있지 않았고 또 뜻하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어쨌든 방역 선진국으로 전 세계 모범 국가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빈부격차는 좀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임기 말 때까지 40% 중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유일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상대 효과라는 게 있어서 윤석열이 조금만 못하게 돼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소환될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네네. 그러니까 잘한 정부라는 게 어떤 건지를 어느 정도 샘플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진짜로 본인 어떤 바람대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네. 보통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들 입장에서. 근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대비해야겠죠. 자, 지금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셨는데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겁니다. 물론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원안 통과시킨 것만 못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많았습니까? 저도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박병석 의장이 딱 어금니 질끈 물고 했으면 중재안 파기했을 때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박병석 의장 선에서 본다면 그래도 큰 결심을 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대 범죄 중에서 경제 부패 요것만 남고 결국은 4개월 후에 3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6개월 후 12월 말에 선거까지 없어지면 4개가 없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2개는 1년 6개월 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통과된 게 아니라 사개특위 구성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해서 의결했던 것이 어제 본회의 그것까지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개특위를 5일 안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2명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여기도 다수를 민주당이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중수청법을 만드는데 보통 뭐 법사위에서 법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개특위는 입법권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개특위 법안을. 근데 사개특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한 수네요, 이게. 그렇죠. 법사위원장이 저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넘겨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묘수를 둔 거예요. 근데 언론이 지금 이것을 보도를 잘 안 하고 모르는 거네. 우리 지지자들도 잘 몰라요. 아, 그러네. 네. 입법권까지 부여했다는 것은 사개특위 중수청 이런 구성하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요것만은 사개특위 자체 내에서 만든다. 근데 입법권을 갖는 특위가 별로 없습니다. 야, 하기야 국회는 법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놀랍게도 대통령까지 탄핵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는 야, 근데 언론이 그걸 비판 안 하고 있다고? 네,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요, 동일성, 단일성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근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무작정 별건 수사는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등이냐 중이냐 이거 가지고 했는데 물론 중으로 했으면 더 좋았는데 박병석 의장의 말도 나름 반쯤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6대 범죄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마지막에 등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에서 4개만 드러내는 걸로 했기 때문에 등은 그대로 남겨야 된다라는 게 박병석 의장의 합의정신 준수의 주장의 근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합의를 깨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박병석 의장이 좀 소위 말하면 빡친 상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 부분은 모든 걸 차치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빌리버스터 했을 때는 180석으로 24시간 후에 중지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당을 저희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80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그 쪼개기 살라미 전술이 아니었으면 못했습니다. 그걸 승인해 주는 거지? 승인해 주는 거. 박병석 의장이 승인이 아니라 그렇게 운영한 겁니다. 아, 그렇게. 네. 회기를 하루 딱 하고 필리버스터 자동 밤 12시에 끝나게 되고 그 다음 3일 후에 지체 없이 표결이거든요. 국회법상. 그래서 그 살라미 전술, 쪼개기 전술은 국회의장의 100%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잘한 점도 있다. 네, 그건 잘했어요. 살라미.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중수청을 1년 6개월 뒤에 사개특위를 통해서 만든다까지 나오면 그 후에 그 법안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6개월 안에 사개특위가 활동 시한이 6개월입니다. 여기에 중수청법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 기간 1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개특위가 이제 법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총선 임박했을 거예요. 대략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면 다시 우리 또 시작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200석 안 되니까 이거 못 합니다. 예. 200석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네. 윤석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돌아가실 분도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척 하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그 시점에 정신 멀쩡할 때 뭔가 이렇게 완성되는 걸 보고 싶은데 참 그 정권 교체를 당함으로써 상당 부분 많이 좀 우리 계획대로 안 가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정치는 명분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가장 그 지지율과 관계없는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총선 한번 거치고 또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면 정신 차리겠죠. 제가 봤을 때는요. 언론이 지금 여론사하고 장난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장관 후보자들 하나같이 정말로 이따 그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내놓고 용산 집무실부터 시작된 논란이
더군다나 최근에 나온 이제 공약 파기 논란까지 해가지고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사람이요. 자빠져 봐서 무릎이 깨져서 아파 봐야 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5월 10일부터 일대 혼란이죠, 이제. 아니, 청와대 그 비서들이 한 500명 되는데요. 어디 가서 근무하죠? 당장. 그리고 참 그 대책 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 공관을 쓴다 할지라도 리모델링 기간이 한 달 정도는 걸릴 거요. 그럼 그동안 집에서 다녀야 되잖아. 아크로비스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그 불편하겠어요. 외교부 장관 공관 남산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인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아니 그리고 국방부로 또 어디로 가냐고. 외교부 장관 관저를 또 어디로 가냐고. 야, 진짜 이거 있잖아요. 언론이 이건 좀 확실하게 비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뒤죽박죽이에요. 아니 당장 청와대 직원 500명 어디로 가냐고. 어디서 근무하죠? 진짜 어디서 근무해? 노트북 갖고 다니고 메뚜기 해야 돼.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커피숍에서 그러니까 메뚜기 해야 돼 이거. 어처구니 없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청문회네 뭐 검찰 개혁이네 뭐 해가지고 이슈가 가려져 있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어디서 회담을 하냐고. 신라 호텔에서 해야지 뭐. 참나. 답답하네 진짜. 진짜 깝깝해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일어날 수 있는 현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언론이 우리한테 지형이 불리하다고 해도 실제 여당이 되면 상당히 타겟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보세요. 우리한테 불리했던 언론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지만 단독 기사로 많이 지금 파헤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우리 문체부 박보균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예. MBC에서 단독으로 막 때리더라고. 그 사람 영상 강의했던 거 있잖아요. 뭐 강제징용 뭐 우리 보고 돈 내야 되는 식으로 또 우리 청문회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알아서 막 또 까고 있더라고. 예. 그 얘기 이따가 해주세요. 이따가 네네. 따로 네. 청문회 이야기 때. 근데 지금 검찰 개혁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네. 아까 말씀하신 비하인드 네. 뭐예요? 도대체 뭘까?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이탈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장관이 다 불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찬성을 해. 근데 이걸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해. 그럼 지지자들끼리 반대표 누른 사람만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수정안을 부결시키면 박병석 의장은 거기서 스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빵점 처리가 돼. 그래서 이걸 찬성할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근데 이걸 다 찬성할까? 저부터도 이게 반대를 물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방에서 두세 번 모였어요. 개혁적인 의원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조 잡고 방향 잡고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좀 비하인드지만 저부터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불만족스럽지만 이것이 부결됐을 경우 올스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찬성표를 누르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개혁적인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본인들도 찬성표를 누르기도 그렇고 반대표를 누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A 학점은 못 맞아도 B, C 학점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 목소리 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 결의를 했고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의원님 말 간만큼 이득이다. 네. 그 논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총을 했거든요. 직전에.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짧고 굵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수정안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의총 때 유일하게 발언하셨죠. 네, 유일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가야 됩니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박수를 받아도 함께 받읍시다. 비난을 받아도 함께 받읍시다. 한 목소리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마지막 직전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표결 들어가는데 거의 제가 제일 먼저 찬성을 딱 눌렀습니다. 정확판에 뜨니까. 예. 근데 혹시 한두 명이 반대표 누르면 어떡하나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100% 민주당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로 찬성을 눌러서 저는 법이 통과돼서도 기분이 좋았지만 야 우리가 이렇게 진짜 동지적 연대감으로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완벽하게 100% 파란 불을 눌렀구나. 찬성표를 눌렀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기권 등으로 처리된 사람 중에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투표를 못한 사람도 마치 기권한 것처럼 그런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진짜로 기권을 누른 거고요. 음. 불출석 처리가 됩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투표를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는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하얀색으로 나온 것은 그 자리 불출석입니다. 불출석. 네, 그리고 이제 기권 몇 명 눌렀고 국민의힘에서 서너 명인가 반대 눌렀고 나머지는 그 국민의힘은 이제 투표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자, 어쨌건 그때 집회장에서도 의원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한 명의 반대 비 없이 네. 단일대우로 갔다는 거.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들게요. 제가 반대표를 눌렀어요. 그러면 지지자들은 야 역시 수정한 정청래 우리 말 들어줬어. 부결 반대표 눌렀어. 저만 영웅이 되고 나머지 다 수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원치 않았어요. 왜냐 지방선거는 단일대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걸 저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좋았고 또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이번에 언론개혁을 처리를 못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프로세스를 잘 밟은 것이 지지자들은 그때 좀 욕먹었어요. 왜 이렇게 더디 가냐고. 근데 더디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얘기할 시간을 주고 경청의 시간을 갖고 단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3선 이상 모임, 무슨 뭐 상임위별로 모임. 그래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모든 단위 회의를 제가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한테 후원금 쏘시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숨어있는 공신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얘기했지만 소개를 한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 모여라. 지금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한 그 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5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원내대표 발언하고 진성준 뭐 부대표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자유토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신헌법에 보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지방자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말자는 얘기입니까?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수처도 20년 전부터 하자고 그랬다. 근데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달아서 반대를 한 거다. 그건 사실상 반대다. 자, 앞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검찰개혁, 수사기소를 찬성한다. 그렇지만 그 위에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분들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리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제가 이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한 사람이 양양자 씨예요. 네. 양양자 의원이 그랬잖아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방식은 아니다. 그건 반대예요. 그건 반대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는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발언하는 사람마다 계속 제가 때려봤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론까지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그쪽 당론 정할 때도 소수 인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점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좀 대세를 형성했다고 그럴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입니다. 야, 정말 잘하신 거네요. 그리고 100% 한 목소리 낸 것도 처음입니다. 소위 말하면 수박이라고 소리 듣는 분들까지 다 찬성하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대세를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낙오되는 듯한 느낌 이런 걸 가졌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합의안을 파기하는 순간 명분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임명하는 바람에 그렇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한동훈 임명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이건 아니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들의 집단행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의원들 사이에서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또 계기가 됐고요. 역사에서 흔히 보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회의장 중재안 있지 않습니까?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 목소리 안 내고 갔으면 우리가 이걸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명이. 내부에서. 근데 이틀 후부터 이걸 또 파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검찰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검찰개혁 제일 1인자는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네. 검찰개혁을 돕고 있다. 사실상 알고 보면. 네네네. 목소리는 반대지만 전체 네. 흐름은 돕고 있는 그런데 거다. 제가 이제 포지션이 제가 법사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법사위가 아닌 제가 문체위잖아요. 문체위원이 또 이렇게 나선 것이 그래서 도움이 좀 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러니까 후원금을 쏴주셔야 되는데 그 정청래 후원 계좌 농협 301-0273-2305-27일.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상임위 관여자야. 그러니까 당대표시죠. 모든 상임위에 나를 관여를 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계신 여러분 정청래 의원한테 뭐 후원금은 안 쏘시더라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박수 대신에 1번 하트를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하트? 네. 이야. 이야. 나는 당인이다 이거죠. 네? 당인. 네. 민주당 살아. 그렇죠. 1번 하트. 민주당 전체 네. 1번 하트. 네. 이렇게 날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그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5월 3일이 우리 이제 그 입법이 완료되고 나서 네. 우리 출정식이었다 사실상. 네, 지방선거 출정식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오래 가고 막 찌그럭빠그럭 할 것 같지만 배현진 올라와서 앙증맞은 그거 하나 논란 끝나고 지금은 그 이야기 쏙 들어갔어요. 네. 이게 이제 개혁이 국회가 갖는 일종의 특성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부터 이후로 민주당 180석 가지고 뭐 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반개는 한 거잖아, 반개. 네? 그래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좀 사기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로 한번 가볼게요.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네. 문체위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만 보도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당신 자식만 소중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가족 그렇게 험담하는 거 아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당신 눈에는 피눈물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조국 장관 칼럼을 썼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조국 이름 대신에 박보균을 넣었어요. 문재인 이름 대신에 그 윤석열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훌륭한 칼럼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즉석에서 읽었죠. 읽었는데 굉장히 뭐 저질스러운 이중잣대다 막 이런 게 있는데 당신도 그런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할 생각이에요. 일부에서 이제 몇 명은 우리 당에서도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결사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두환 그 예전에 누가 그랬죠? 윤석열이 그랬죠. 5.18만 아니면 전두환은 뭐 정치를 잘했다. 근데 이분이 전두환은 의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전두환 찬양 비슷하게 이제 썼고 또 전용기 의원 오늘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이 나왔죠. 예. 그 강제징용 있잖아요. 우리가 물어주자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었다 우리는 주장하는 거잖아요. 일본은 합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물어주고 안 물어주고 그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이잖아요. 불법임을 니들이 인정해라 이거 아니에요. 돈 배상하라는 것은. 근데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가 물어주자 하는 것은 일본 극우 논리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저는 부적격하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채택할 가치가 없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혹시 물어보셨어요? 윤석열이 홍석현 만날 때 배석했냐? 그거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물어봤어요. 윤석열하고 어떤 관계냐. 그때 잘 모르는 관계래. 그리고 자기 그 칼럼 보고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칼럼이 이 모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나온 보도 중에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네. 다른 것도 아니고 표창장이요. 그러니까 인천시장상 서울시장상 상을 받았다고 기재를 했는데 네. 인천하고 서울에서는 준 적이 없다고 하니 오늘 오면서 뉴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앞세기죠 뭐. 그렇죠. 조국만큼만 하면 돼요 그냥. 그렇죠. 더도 덜도 말고 조국만큼. 제가 진짜 나는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사적으로 알려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동훈이 자녀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자녀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기 엄마 찬스로 뭘 했네 만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자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싹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한겨레 고소했어요. 한겨레 고소하는. 근데 나는 자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조국 장관인데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장관 후보자가 언론을 고소하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의. 그렇습니까? 네네. 거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어쨌건 지금 보니까 박보균은 부적합인 건 맞고 네. 의원님은 이제 채택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할
필요까지 없다. 아. 보통 이제 부적합, 이제 그 국민의힘 적합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마치 인정한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임명해버리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떨어뜨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네. 선택에 집중하자 이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좀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가 굉장히 지금 다 말씀드렸지만 여러 통로로 박보규는 인사청문 보고 채택할 후보가 아니다. 계속 이게 주장을 해서 거기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는 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박보균 요 정도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소위 말하면 그 정의당의 데스노트 딱 그 정도. 박보균도 제가 봤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인사죠 사실은. 말도 안 됩니다. 네. 뭐 겪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뻔뻔하지 않아요? 제2의 윤석열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게 조중동 기자들의 수준인 거잖아요. 박보균은. 아니 이제 정치는 팩트, 의도, 태도에 주의해야 되잖아요. 인사청문회 자리예요. 그리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전용기 의원하고 누구 초선 의원들 했더니 훈계질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제 윤석열이냐고. 윤석열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감장이라도 이러면 됩니까 하고 뒤로 막 제쳤잖아요 이렇게. 그런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장찬 사람들의 특성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평생 비판만 하다가 좀 비판 받으니까 못 견디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의원님 촉으로 봤을 때 김인철 이어서 네. 자진 사퇴할 사람이 있을까요? 복지부 장관 하겠죠. 정호요? 근데 저는 복지부 장관이나 한동훈이나 끝까지 버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관역이 사라지잖아. 그렇지. 네. 허탈해지는 거지. 네. 그리고 한두 달 고생하다가 어. 그만뒀으면 좋겠어. 고생하다가 네. 결국 장관직 못하고. 참. 지금 먼저 낙마를 해버리면 관역이 없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한두 달 계속 두들겨 맞다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윤석열이 임명하게 만들고 네. 그 논란들이 지방선거 전국을 달구고. 네네. 여우예요 진짜. 네. 민주당 원내 지도부한테 이야기하세요. 했어요. 했다고 이렇게 해라. 아니 문재인 내에서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해주자고 계속 그래요 지금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상임위가 너무 많으니까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전화했어요. 지사람 절대로 안 된다고. 저기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 잡기 한다 같은 프레임을 이제 언론들이 짜기 시작해요. 네. 특히 한덕수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한덕수는 절대 통과 안 된다. 안 됩니다. 기조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 잡기 한다는 프레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저들은 무조건 인사청문 보고 채택 안 했어요.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몇 명을 임명했다, 몇 명을 임명했다 계속 카운트하면서 그걸 가지고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집권하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성공해야지. 추경은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 왜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추경호도 부적합인데? 제가 원내대표면 다 안 해줘. 원내대표 나가시라니까요. 나는 원내대표 체질이 아니라니까. 당대표 체질이지. 당대표 체질이야. 참. 저만 하나만 찍어주세요. 당대표. 당대표에서 저만 하나만 언제 찍어드릴까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누가 그랬어요. 21대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초선 의원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러니까 혹시 원내대표 나가려고 일부러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닌가 누가 그랬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원내대표 체질이 아니라고. 그런 짓은 못해. 스케일이 큰 거 하고 싶어. 아니 그런 게 그런 꼼수는 이건 잘 못해 나는. 진짜 원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럼요. 저는 하늘이 도와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검찰개혁 입법 완료한 거는 그런 분위기가 딱 때마침 뭐 검찰들이 막 집단행동하고 한동훈 임명하고 막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전략 잘못 짜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피보고 있는 게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경선이잖아요. 네네. 전략이 잘못돼가지고 처음부터 좀 고전하게 만드는 요소.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은 좀 꼬였고요. 뭐 어떻게 근데 잘 해봐야 되고 제가 송영길 후보 있잖아요. 그 서대문에 장수기 서울시의원 개소식이 왔더라고. 그 즉석에서 제가 유튜브 찍어가지고 최초 지지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좋은 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이렇게 마음에 안 맞더라도 네. 서로 의지하면서 네. 도와주고 이 과정 좀 근데 이제 있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여당보다는 야당을 더 잘하는 체질입니다. 원래 그렇죠. 예, 원래 근데 그렇다고 평생 야당하면 안 되고 그렇죠. 네. 빨리 찾아오세요. 네, 우리도 열심히 뛸 테니까 알겠습니다. 5년 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보면 2년 만에 끝내. 아니 요거는 진짜로 제가 방송하다가 이렇게 계속 팩트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건 사실상 국정농단이에요. 네, 용산 국방부 청산 내놔. 외교부 장관 내놔. 그리고 장관들 후보자 임명하는 것도 사실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한동훈은 어떻게 임명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인사청문 보고 채택하지 말고 그러면 다시 또 청와대에서 보내거든요. 이제 청와대가 아니지 이제 용산에서 보내겠구나. 그건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네, 그 양재택이라고요. 네. 햇볕이 드는 집 양재택. 아 그렇습니까? 용산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 아 그래. 난 용환집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용환집. 어쨌든 그러면 다시 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임명하고 이제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출퇴근 논란부터 많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보통 집권이후에 하면 거의 싹쓸이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좀 사기가 좀 올랐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어차피 인사청문회도 지금 뭐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요.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네. 오늘 어쨌든 간에 그냥 이미지는 생겼잖아요. 네. 검증 안 한 이상한 후보자들이 너무 많다. 네네. 사실 우리들 심리 같은, 우리 마음, 심정 같으면은 11명 다 낙마시키고 싶죠, 사실은. 박근혜 때도요. 음. 초창기에 몇 명 낙마를 했거든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너 명은 낙마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의 스타일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 게 대통령 부적합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장관 후보자는. 그거 다 인상감정 못 합니다. 그러면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빨리 낙마시키고 인정해버리면 리스크가 아닌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호영 같은 자를 끝까지 끌고 가면. 우리는 땡큐예요. 그러니까. 네. 정치를 진짜 모르는 사람인 거죠. 네. 근데 김인철은 의외로 쉽게 자진 사퇴를 했더라고요. 좀 버티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좀 사퇴하지. 괜히 서운하게. 서운하게. 이번에 사퇴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품격을 지켜달라고. 아니 그거 또 하나 있어. 윤석열 당선자께 미안하다. 국민한테 미안한 말은 없었어. 그쪽 집안은 왜 다 그 모양이야. 아 그리고 기자들한테 마지막 품격을 지키게 해달라고. 네. 달라들지 말라고. 예. 참. 자 알겠습니다. 청문회도 지금 이제 사실상 뭐 9일날 한동훈 청문회가 그냥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식이든 간에. 근데 지금 쏟아지는 보도들을 보면 조국 장관만큼만 떨면 한동훈은 제가 보기엔 사망인데 사망. 지금 근데 보니까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 진짜요. 네. 장관의 자격 자기가 자체가 없는 거죠. 계속 피의자 다루고 뭐 구속시키고 이런 것만 해봐서 세상 무서운 게 모르는 것 같아. 무서움을. 지금 한동훈 청문회 제일 기대되는 사람이 저는 최강욱 의원이거든요. 네. 어떻게 부딪혀서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쨍쨍 부딪히겠죠.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 최강욱 의원이 뭐 그걸 참을 수 있거나 뭘 이렇게 막 피해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제대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국회의원 중에서 만나면 제일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되는 게 최강욱입니다. 그거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거 짤짤이 논란. 그건 뭐 제가 몰라요. 잘 몰라요? 네, 왜냐면 어젠가 최강욱 의원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사실 팩트를 잘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전화해서 지금 까이신 거네요. 안 받더라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밖으로 꼰지르는 보좌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나는 그 지점에 그게 짤짤이었던 뭐였든 간에 그런 식으로 밖으로 알려져서 검찰 개혁의 선봉에 있는 사람이 흠집 내려고 하는 시도, 그 의도를 전 나쁘게 보는 거예요. 원래 앞서서 나가는 자는 항상 바람을 맞게 돼 있어요. 뭐 민주당에서 뭐 징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돌아서 오늘은 또 조용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자, 지방선거로 가겠습니다. 자, 의원님 그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최종적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 지방선거? 저 정호영은 지금 뭐 가족복지부 장관이잖아요. 그건 지방선거지 뭐. 지방선거. 죄송해요, 회가 짧아서.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선제 타격이죠.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선제 타격하는 거지. 예. 집권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취임덕이 있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역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패한 최초의 정권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진짜 중요하죠 그게. 네네.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단추 정말 잘못 끼운 게 네. 당선자가 당선이 되자마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상한 짓을 계속하니까 지지율이 마치 대통령 임기 후반처럼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태. 네. 이거는 민주당한테는 절호의 찬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다 하시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찍으면 다 이깁니다. 저쪽은 덜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재명 찍었던 이재명 지지자들이 100% 나오냐, 90% 나오냐, 80% 나오냐, 요것이 승패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려면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짝 기분 좋게 했지, 검찰 개혁 이거 한 거. 그래서 저는 이재명 찍었던 분들이 투표율 이것이 승패를 좌우한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반기에 이 국정농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용산으로 가고 또 장관 후보자들 뭐 비리 의혹, 자질 부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서 저는 우리에게 나쁘지 않는 선거 같아요. 국면이. 하늘이 돋고 있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최악일 수 있는 선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싹쓸이 당할 뻔했죠.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따뜻한 햇볕이 쫙 내리쳐요. 양재택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 키워드가 이재명 후보의 개항 출마 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당 지도부가 비대위가 빨리 결론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이것을 찬성하는 분 얘기도 들었고 반대하는 분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빨리 입장을 밝혀주셔야 돼. 당 지도부에. 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재명 후보의 뜻이 중요하다? 그렇죠. 아. 그래서 지도부에게 이번에 의사가 있다, 없다 이 얘기를 빨리 해주셔야 돼.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왜냐면 이재명 후보 전 지사가 나 예를 들면 어디 나가겠다 하는데 말릴 지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대위 자체를 악마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싶은데 비대위가 반대하고 있다 같은 프레임.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의사 표현이 없고 그리고 지금 컨시더레이션.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지금 연일 이재명 개항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고 리스크 있는 건 맞지만 이재명을 개항하라. 그거 있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안 나오게 되더라도 그 강력한 요구가 자산이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나오라는 외침이 많아질수록 이재명 후보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분석한 게 맞습니까? 근데 이제 리스크는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송영길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나갔잖아요. 그 자리에 이재명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둘이 짜고 친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 이건 리스크입니다. 그 프레임화 시키기 좋지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이 이렇게 긁기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빨리 입장을 좀 정해서 이것도 이제 빨리 결정을 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지방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문제가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아직 우리가 출정식 안 한 느낌에 가까워. 네, 네. 이 뉴스가 아예 없었다면 그리고 모를까. 이제 개항에 나가는 걸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논리가 뭐냐? 개항에 묶인다는 거예요. 지방선거 다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해야 되는데 개항에 묶이게 되면 너무 아깝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지점인데 그렇습니다. 네. 또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 나갔을 때 생기는 장점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게 있죠. 거기가 뭐 밭이 아주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본인 선거를 위해서. 그러면 지원 유세 횟수가 좀 줄어들겠지.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출마는 개항에 했는데 지방선거만 막 지원 유세 다니다가 그러면 그 지역 유권자들 엄청 싫어합니다. 그거. 아니 우리가 뭐 찍어줄 줄 알아? 딴 동네만 다니고.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신 그 신바람 박사 있지 않습니까? 황수관 박사. 예. 그분이 제 지역구에 나왔었어요. 마포에. 아 그랬었지 생각해보니까. 근데 떨어졌어요. 전국에 지원 유세를 엄청 다닌 거야. 유명 인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마포구에서는 그때 700표인가 800표 차려졌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 지역에 나왔으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다 된 것이냐 전국만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미운 털 박혀 가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다면 구심점이 정확하게 생기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래서 A 안으로 갔을 때도 일장일단이 있고 B 안으로 가서도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럴 때는 빨리 결정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럴 때 지지자들은 나오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다. 안 나오더라도 이게 이재명 후보가 엄청 힘을 주는 거죠. 뭐 당대표를 나오든 뭐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부탁드립니다. 정청래를 마포하라. 정청래를 마포하라. 이거 재밌네. 나중에 계속 이렇게 써먹겠는데 이 카피는 다 똑같이 써먹겠는데요? 아니 제가 지난 선거 때 마포는 정청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동균 구청장도 자기 그대로 하겠대. 마포는 유동균. 우리 유 청장님은 참 창의력이 없으시네. 그때 인터뷰를 할 때도 있잖아요. 정청래 얘기가 반이야. 본인도 콘텐츠 있더만. 아니 콘텐츠 있고 다 훌륭한데 한 2년 동안 있잖아요. 인터뷰를 하잖아요. 제 이름을 맨날 앞에 세우는 거야. 정청래 오늘 업고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왜 해? 정청래 사무국장 유동균입니다. 맨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전화하잖아요. 구청장이잖아. 의원님 저 유청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국장입니다. 지금도 그래. 유국장이요? 유국장. 나 사무국장? 마포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8년 했잖아. 지금도 유국장이라고 그래. 아니 도대체 말이야. 근데 유동균 청장이 지금 경선 올라갔죠? 이제 후보 됐죠? 예. 야, 많은 큰 표 차로 이겼어요. 60% 넘었다고. 네. 최민희 후보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전을 해가지고 이제 뭐 55대 45 이렇게 됐는데 신인 가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많이 이겼어요. 예. 축하드리고요. 유동균 구청장님. 여러분 마포 구청장은 유동균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지방선거에서 은평구청장은 김미경입니다. 오늘 제가 그 개소식 축사하고 왔습니다. 은평구청장. 네. 광역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들이 많이 배출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는 워낙에 대승을 해갖고 네네. 다시는 그런 기회는 안 온다. 제가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하여튼 저는 마포부터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예. 정청래를 마포하라. 이거 유행어 되겠는데 이제 자기 지역 정청래를 마포하라. 그게 대표적으로 시작 아이서울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이러브랑 똑같이 서울이란 자리에 있던 러브를 빼내고 아이마포유. 아이마포유. 자, 지방선거에서 지금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동연 후보는 잘 나와요. 김동연 후보는 저는 좀 이렇게 쾌조의 승리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직은 한국 유권자들이 그 기본적인 스펙이나 경험, 어떤 장관 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높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는요, 국회의원보다 구청장이 훨씬 높은지 알고요. 그리고요, 일반 국민들 생각은 국회의원보다는 장관이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를 보니까 김은혜가 김동연을 추격하지 못하고 더 처지는 느낌이고 서울은 좀 잘 안 나오는 측면이 있죠. 그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초반 그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한 측면도 있을 거고 기존에 있던 부동산 문제 같은 것도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제일 큽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도 하고 뭐 학습도 되고 했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아니 송영길이 왜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빨리 불식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국회의원들께. 아니 송영길 연세대학교 신촌에서 다녔다. 그러네. 네. 서울 사람이다.
그 고등학교까지 저기 전라도에서 있다가 서울 와가지고 줄곧 서울 생활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꽤 있는 분인 게 인천에서 시장할 때 안상수가 말아먹은 인천시정 송영길이 뒤치다거리하고 네. 다음에 유정복이 말아먹은 인천시정 뒤에 지금 박남춘 시장이 뒤치다거리하고 민주당 기본적으로 잘해요. 잘합니다. 이런 면에서 송영길 후보가 좀 이렇게 서울 시민한테 이제 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건 투표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부터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부터 좀 으쌰으쌰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인천으로 가보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박빙인 것 같더라고요. 그 흐름 때문에 개항에 이재명 후보가 나가는 리스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몇 명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민주당 자산을 잃는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걱정이. 왜냐면 개항이 뭐 당선 보장 지역이 아니에요. 송영길이니까 됐던 거죠. 그렇지. 워낙 유명 정치인이다 그렇죠, 보니까. 인천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전략은 중부권을 이기자 이런 전략이더만요. 왼쪽 라인을 이겨야 됩니다. 강원도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광재가 갖는 정치 기상이 김진표보다 크고 최문순 시장이 당선되던 그 느낌은 그분들은 따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론이 먹히는 지역이 강원도거든요. 워낙 낙후가 됐고 땅덩이 넓고 또 어렵고 그래서 최문순 지사 3번 될 때 국회의원 선거는 다 거의 다 졌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광재 인물론이 먹힐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이광재 도지사 때 그리고 이광재 국회의원 때 강원도 엄청 그 예산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광재 그러면 큰 인물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출신 대선 후보 키우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문제는 이번 선거의 키는 충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고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충청도 출신 아버지 덕을 좀 본 대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충청도가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조금만 더 줬어도 대선은 뒤집어지는. 그렇죠. 그 충청도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 보면 충청도도 박빙이거나 국민의힘 후보가 잘 뽑힐 가능성도 있는 여론조사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도가 이번에 완전히 캐스팅 보트 같아요. 충청도를 이기면 지방선거 이긴 거고요. 충청도를 지면 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해명힐로 그러니까 뇌피스를 돌리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2석, 충청권에 2석이면 승리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싹트리 못하더라도 그중에 충청북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세종은 이길 것 같고 충청북도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충남이나 대전은 좀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 대전은 허태정 현 시장하고 이장우 그분 지난번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대전이나 충남도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김태흠이나 뭐 양승조 봤을 때 지명도도 양승조가 훨씬 더 있고 현 지사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궐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김태흠 지역 보령 소천 나수열 전 군수가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그 서천 군수 3선 했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자치비서관 했었고 경쟁력 있는 후보예요. 그리고 이제 영남권은 그렇고 영남권에 또 5석이 있잖아요. 대구, 경북, 부울경 해가지고 이 5석 중에서 상당히 고전 예상되는 건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는 어떤 경우는 당락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야만 그 다음에 기회가 또 오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거기는 젖잘싸를 해야죠. 네. 부울경을 우리가 다 가져왔을 때는 완전 기적 같은 일 아니었어요, 사실상. 지역구도 다 깨졌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울산 송철호 시장이 또 공천을 받았으니까 울산도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호남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 제주도는 엄청 잘 나와요, 민주당이 지금. 경쟁력 있어요. 오영훈 의원이. 그렇다 보면은 이제 대선 졌을 때만 해도 지방선거 완전히 깨지겠구나 했지만 이게 17석 중에 민주당이 10석만 가져와도 승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제주도 같은 경우 또 김한규 정무비서관이 또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제주도는 이기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현근택이 코가 이만큼 맞았던데. 아 그래요? 거기도 받았어야 했는데 공천을 2명 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데 현근택.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그런 거랑 또 연관이 있죠. 막 그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너무 색깔이 강하다고 해서 배제하는 그 민주당의 분위기 있잖아요. 네네. 그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뭔가 열심히 싸웠으면 그 사람을 내세우는 게. 네. 자, 지방선거가 그렇고 이야기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네. 정치라는 게 좀 저는 정치는 안 해봤지만 삼성급에 해당하는 정치적 안목을 갖고 있잖아요. 또 제가 맨날 이거 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희망이 아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정은 법조항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고요. 근데 정치는 경계가 굉장히 넘나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넓고 정치적 해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법적 해결이 아니라 범위가 상당히 좀 넓은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정말 민주당에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장일치로 투표해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냥 만장일치 뭐 어때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저는 이게 오랜만에 맛보는 감동이거든요. 사실 우리 당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좀 더디더라도 한 발짝 늦게 가더라도 어깨 걸고 어깨 풀지 말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좀 가는 게 그게 좀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 이번에 좀 현명하게 긍정의 문자를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딸 양아들 칭찬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의원들이요 문자에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욕하면은 역효과 납니다. 근데 막 부탁해요 의원님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야. 욕설 의원들이. 문자가 오면은 네. 읽어볼 것 같지만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봅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아예 안 봐. 아예 안 봐버려. 근데 저도 그런 경우 제 전화번호 공개가 돼 있어갖고 그 개딸이라는 친구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살갑게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답을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딱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까지 모르고 문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또 과도한 걱정 이런 것도 또 있어. 솔직히 문자로 보면. 근데 어쨌거나 뭐 대중들의 의견은 수렴돼 가는 거거든요. 전체가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주로 이제 긍정의 문자를 많이 어제부터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고맙더라고요, 진짜. 저도 방송하다 부딪히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가치관들과 부딪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을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근데 실제로 네거티브로만 가보니까 되는 게 없어. 그래서 포지티브를 굉장히 저는 높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오랜 전통적인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지금 인입된 개딸들 소위 양아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문화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 꺼져 뭐 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통적 지지자들의 분노 방식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여기는 좀 달라졌거든요. 이분들끼리도 서로 약간 티격태격이 있더라고. 새로운 문화의 지금 유입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야 심하게 이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하세요.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을 탈당시켜라. 저런 수박 많은 곳에서 이재명 두면 안 된다 같은 난 그 논리에 엄청나게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그 정경심 교수가 사면이 안 된 건에 대해서 왜 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느냐. 비판했거든요. 비판했는데 더 센 목소리가 나오면 마치 내가 문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다만 윤석열 시대가 되면 우리가 모여야 될 정신적 지주가 문 대통령이세요. 물론 문 대통령이 정경심 교수를 사면 안 한 지점에 대한 어마어마한 실망이 있지만 요거를 조국 장관하고 문 대통령 사이에 갈라치기가 해놓으면 그걸로 우리가 싸우다가 윤석열 시대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 대통령이 서운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그런 이유가 있겠다라고 이해해주고 싶은 거지. 어떻게든 실드를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나는 정치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다. 아까 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적당한 지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어. 저도 이제 정경심 교수 사면을 위해서 나름 보이지 않는 곳에 뛰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이건 뭐 좋고 싫고 찬반이 아니고 MB를 사면해 주는 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찌찌뽕 내가 전 방송에 그 이야기를 내가 했거든. 네, 노 대통령 죽인 사람인데 네, 본인의 손으로 사면해주기 힘들었을 것 같다. 네, 굳이 실드 치자면. 네, 네. 어. 아니 그래서 그게 1번이었을 것 같고요. 2번이 또 있어요. 뭐냐면 김경수 지사 있잖아요. 어쨌거나 뭐 악마가 됐건 프레마가 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돕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데 본인의 좀 결벽증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난 그 지점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허탈한 거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자기 사람 먼저 안 챙기지 왜 그 밖에 나가면 잘하시는 우리 아버지들이 네, 네. 집에 오면 틱틱거리는 거 그런 느낌이 좀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운하지. 제 뇌피셜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굉장히 고심 많이 한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뭐 그거 이제 그걸로 끝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5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신 네. 분이에요. 그래서 퇴임 이후에 우리가 제일 고통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시면서 우리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한참 우왕좌왕했었거든요. 네. 나는 전직으로서 뭐 안 하겠다고 표현을 했지만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구심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윤석열 시대를 이기는 물론 문 대통령을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네. 이 상황에서는 울산 선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소장에 문재인 이름이 뭐 몇십 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털겠죠.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문재인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서운하지만 좀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와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면 선거가 2년 동안 없어요. 그런가요? 뭐 보궐선거 그다음에 같은 거 빼고 총선이구나. 네. 총선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정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잘 퇴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러갈 때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후진기어 넣을 때 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던 네,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건 그거랑 상관이 있다. 상당수의 민주 진보 쪽 사람들이 노 대통령 지지를 빼는 과정에서 생긴 그 균열이 그분을 돌아가시게 만드는데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정청래 의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정청래 의원의 후원 계좌 1억 2천밖에 못 채웠단 말이야. 이렇게 고생했는데 흩어지지 않게 원팀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는데 자 농협 301-0273-2305-71 정청래 의원께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청래 지선 이야기 29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